심각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좌쪽에서 바로라고 하면은 그 좌쪽이 받는 그 바로가 되는 거고, 또 우측에서 또 바로라고 하는 건 또 우측의 관점에서의 바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 좌쪽은 어쨌든 거짓, 왜곡, 날조가 본인들의 그 정신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위기라고 한다면요, 그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바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단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분만 알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제대로 인식해서 과거에서 배우고 또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상당히 제한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가진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볼 때도 있었던 일은 있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우리가 뭐 굳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은 제가 현충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6.2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제 앞전 시간에도 이제 뭐 자유와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자유를 얻는 거는 이렇게 공짜가 아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해방, 그러니까 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죠. 일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주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죠. 미군이 38도선을 긋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기 있죠. 38도선을 긋지 않았으면은 소련군이 그쪽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두고 좌쪽에서는 미군 때문에 38도선이 그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 정말 외눈박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미군이 그어줬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반쪽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이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그리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이게 좀 그림이 잘리네요. 그 흔히 말하는 북한이 되겠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곳은 이미 46년도 2월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해서 거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토지개혁, 그러니까 토지를 모두 이제 국유화하는 거고 산업시설도 다 국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부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는 대한민국이 건국을 선포하자 이후에 9월 9일날 본인들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분단이 된 거는 저희 남한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가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6.25의 남친전쟁은 새벽 4시 이렇게 전면적인 38도선을 전체적으로 쳐내려오는 이 북괴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보기라는 측면에서요,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된다. 교과서에서도 이런 걸 이제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과서도 이제 좌편향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디고 뭘 하는지 좀 알겠다 하시나요? 네, 저희 어딜까요? 흥남부두. 예, 맞습니다. 흥남부두예요. 네, 감사합니다. 흥남부두예요.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운수 물자들이죠. 유류 탱크나 이런 것들을 잔뜩 이 부두에다가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이 났는데 왜 배를 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배는 나무 선박도 타고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14,000명이나 한 배에 타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 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배 14,000명이 배를 타는 데만 해도 16시간이 걸리고요. 23일 흥남에서 출발을 해서
앞에서 봤던 그 유류 탱크들을 이렇게 다 순수 물자를 다 폭발을 시키고 이제 거기다 배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이제 철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인명을 소중해서 승선을 시켰고요. 한남에서 거제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25일 크리스마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이렇게 부르는데 도착했을 때는 5명의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한 4,500명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0만여 명이 구출이 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전쟁이 났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했을까? 보통 전쟁이 나면은 각 나라의 군사적인 충돌이죠.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일반 민간인들은 그 전쟁터에서 이제 피난을 가죠. 피해는 가는데 이렇게까지 멀리 전혀 다른 체제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공산 체제고 그동안에 많은 이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군의 수송선, 화물선, 이런 목선 여러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거제도에 있는 장승포항의 모습이고요. 이곳에 이제 이 피난민들이 집단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그 시각에서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각색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전쟁이 이제 국제전이었잖아요.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소련인데요. 자,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군주이고 국제 공산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의 적화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희생,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도 어떠한 수단도 다 정당화되는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빨간 바탕에 피의 혁명을 상징하는 얘기죠. 노동자와 농민, 해방을 외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소련에서 이렇게 일어났고요.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세상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을 이끌던 리더가 이제 스탈린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일제 때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요.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10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이제 늦게 건국이 됐어요. 이제 마오쩌둥,毛泽东이제 그렇고 팽더화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공의 인민지원군, 여기 이제 인민해방군이라고 이끌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에 밀린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공의 한 300만 가량의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북한 우리 한반도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 체제가 국경을 맞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 그 이후에 벌어질 위험, 왜냐하면 자유의 물결이 계속 중국 쪽으로 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인지 어디 우표인데요. 보면은 모택동의 아들 마오 안닝이라고 해서 이 아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보면은 자신의 이제 아들이나 장정들이 자신의 아들도 다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구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펜더케가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막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의 통일을 절대로 찬성할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북조선을 돕는다라고 해서 한미 원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참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선전을 해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인데요. 자, 이렇게 김일성이가 46년 2월에 이렇게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고, 자, 특히 할 만한 거는 여기 이제 태극기가 걸려있죠. 당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태극기가 쓰였고, 48년 7월부터 이 공기가 등장하면서 태극기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에서 사용하는 태극기를 폐기했기 때문에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안대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었고, 철도 보안대나 이렇게 거쳐서 48년 6월에 이미 조선인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이제 김구 선생이 방북을 하잖아요. 그때 조선인민군들의 사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남쪽에서 선거를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 북한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한 20만으로 이제 추산했거든요. 20만이 강력한 군대가 쳐 내려가면은 절대로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식 때 모습이에요. 여전히 태극기가 이렇게 모습이죠. 자, 그리고 49년도 3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스탈린한테 우리가 남침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50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승낙을 받아냅니다. 자, 그렇게 된 거는 이 스탈린이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쪽 그리고 이 동유럽 쪽을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도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9년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을 거고, 또 핵개발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끝낸 핵은 오로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도 핵무기를 이제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김일성의 부탁을 이제 수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러요. 6.25 남침 전쟁이라고 대한민국이 부르는데, 조국을 계속 해방시킨다.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이 미제국주의,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좌익 사관이에요. 강점기라는 표현 자체도 그 좌익 사관인데요. 일제 강점기에서 다시 보면 7월 15일 해방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미제 강점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북조선이 가서 너희 남한을 해방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해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좌익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휴전이 됐던 53년 7월 27일을 기념해서 이들은 전승절,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뭘로 보나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피해 면에서 보거나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영토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긴 건데, 어쨌든 본인들은 나라를 거의 잃을 뻔했다가 휴전을 이렇게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승절이라고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좀 이렇게 허접한 전쟁 기념하는 조국 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라고 해서 김일성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이요, 대한민국을 침략한 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모략 그리고 서로 간에 군사 협정을 맺으면서요, 착착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한민국을 남침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제 코리아노라고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당시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였죠. 그래서 남침을 이제 겪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미국의 이제 방위선을 이렇게 동아시아에 방위선을 긋게 됩니다. 그 방위선을 긋는데 이제 알래스카의 열도로부터 해서 일본 열도를 포함하고 또 한반도는 제외되고 또 대만도 제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거를 보고 전쟁이 이제 소련이나 이제 공산국가에서 한반도를 목표로 해서 일으켰을 때 미국이 이거를 방위를 해주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끔 했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선의 그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 49년도 6월에 미국이 원래 이제 미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을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사공단 500명을 빼놓고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렇고 스탈린도 이건 충분히 승산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침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인데요. 자, 일본은 이제 조선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조선반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애매한 이제 명칭인데요. 자, 당시에 이제 도로시 베가도 장군이 일본을 이제 패망시키고 명실상부한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통수권자로서 군림을 하게 됐고요. 자, 미 군정기가 일본에 있었다는 거고 여기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에요. 이 사람이 소아 천황인데요. 이제 한국 선언을 받고 뭐랄까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일본의 이제 신이라고 불렸던 천황과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민 그리고 뭐랄까 자유민주 체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이 미 군정이 들어감으로써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확립을 시켜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대단한 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서로 친한 관계에 있었고 지금 이게 이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할 때 이렇게 와준 겁니다. 와가지고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북한이나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나는 캘리포니아가 침략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켰죠. 자, 여기 대한민국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6.25를 부르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북한 저는 사이에 조선 노동당이나 김일성을 넣어가지고 그 누가 일으켰는지 사람 이름 그리고 어느 쪽으로 쳐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6.25 남친 전쟁이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부르게 되면 되게 모호해지고 날짜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세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은 좀 주제의 거의 이제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방 이후에 공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8%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건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년 제일 중요한 거 보고요. 국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이 또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칭을 하고 이제 건국을 선포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랄까 매뉴얼화 돼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건국된 사례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게 건국되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국민이 만 21세 이상의 남녀는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일 운동을 했죠. 공산 항일 운동을 했는데 조선공산당 총비서로 45년 9월에 그 공산주의 세력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3년 동안 이런 다양한 투쟁이랄지 항쟁, 반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좀 잘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좌익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도요 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투쟁이랄지 항쟁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좌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7월 신전술 투쟁 선언을 하면서요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9월 총파 폭동이고 10월 이제 대구 폭동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거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난동, 폭동, 반란으로 명확하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규정을 해줘야지 이 역사를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6년 7월 폭동 전환선, 이 박헌영이가 자기는 이제 신전술 투쟁이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신전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미 군정이 그 탄압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탄압에는 우리도 탄압으로 대항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폭력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력을 동원하면서 다 유혈 상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46년 5월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 정판사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정판사 사건 하면 솔직히 어떤 출판사에서 그냥 일어난 사건인가? 솔직히 개념이 안 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당시 이제 이 조선 공산당이 일으킨 이 폭력 사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조선 공산당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찍어내면서 조선 공산당의 자금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활동, 남한의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위패를 막 찍어냈어요.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을 6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거금이었고요. 이 거금이 사회를 혼란시키자 미 군정이 요거를 적발하게 이제 46년 5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 모두가 공산당원이다라는 신문 기사고, 이거를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똑같죠. 좌익들이 하는 거랑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는 내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걸 이제 불법으로 보고 조선공산당에 대한 적법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재를 탄압을 한다라고 이 공산당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도 폭력으로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이 뒤에 쭉 이어지게 된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요거 조절을 할게요. 자,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이 남한 사회에서는 이 폭동, 반란, 그리고 이제 이 유혈 사태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제주 4.3 사건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 개념을 가지는지를 오늘 좀 알아볼 거거든요. 자, 당시에 뿌려졌던 남노당의 이제 전단지입니다. 삐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박헌영이 들어갔다고 되겠죠. 그래서 인민에게 고하면서 그 당시는 인민이라는 표현이 그냥 흔한 표현이었고요. 박헌영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선에 대한 미국 정책은 침략적이다. 그러니까 반미, 반제국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자들 항상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년, 조선년, 국년 유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48년이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 이 위원단이 파견이 돼서 왔는데요. 그 위원단이 미국 침략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나라를 세워주게끔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미국 침략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통일 민주조선을 위하여 단정 수립을 목적하는 단선을 반대한다. 자, 그러니까 통일 민주조선, 이거는 이제 북쪽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중심이 되는 그 통일 국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민주도 이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있을 총선거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건 대동총련단 이제 우익단체인데요. 보시면 총선거로 씩씩한 세나를 세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우리가 모두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한 표씩 행사를 하면서 우리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10일 이 총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원래 200명 뽑았어야 되는데 2명이 이렇게 누락이 됩니다. 그 누락된 2명이 이 제주 4.3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주도의 2개 선거구가 투표가 무산이 됐다. 자, 왜 무산이 됐을까?
보시면 4월 3일에요. 남로당 지령을 받은 1년의 조직이 제주도 내에 있는 12개 경찰지사를 일시에 습격을 한 겁니다. 네, 습격을 했고요. 자, 그 사건이 이제 만 9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희생자 안에는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킨 인민유격대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이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간단히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고일수 경위에 여기를 이제 찍은 거고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이렇게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 생매장시켰다. 뭐 어린애 이런 거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다. 자, 뭐 일본도로 배를 갈랐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 잔인하게 죽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다 잔인하게 죽이고요. 태아까지도요. 이렇게 꺼내서 죽인다. 이게 뭐 5.18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었고 실제로는 4.3 사건 때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철창을 가지고 죽였는데 어머니가 그 시체를 다 깨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게릴라전입니다. 자, 경찰을 때려 죽이고 경찰이 입었던 옷을 입고 또 민간인을 죽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경찰이 민간인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흔히 게릴라들이 많이 쓰는 전법이고요. 자, 그래서 독재주공 각국과 의회에서는요, 이 50% 이상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남로당 인민유격대들이 이 사람들을 저기 제주도에 오름이 있잖아요. 그 야트막한 산 그런 데다가 끌어다 놓고 한 이틀 동안 이 투표 기간 5월 10일 날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하산시키는 장면인데 여기 이게 지금 제주 사상 평화기념관이거든요. 여기는 서술 되어 있기를요. 투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상 평화기념관에 가보시면 이 게시글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 날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좌익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점들이 다 투표소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심지어 수류탄까지 투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들도 이제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누가 했느냐? 그냥 할게요. 자, 제주도 인민유격대 1대 사령관 이제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모비가요 평양에 애국 열사릉이라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남조선 혁명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지금 너무나 미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원했던 그 통일은 적화 통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삐라 이렇게 살포가 되는데요. 인민해방군 제 5연대라고 해서 그 명의로 이제 살포가 됐고 여기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건 반란이라는 겁니다. 아직 뭐 지금 제대로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고요. 여기 49년도 1월에 꾸려진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인민군 승리 만세, 민주주의 조국 통일 전치 만세. 자, 지금도 조국 통일을 계속 외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사는요 이런 지정 체계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요 소련이 있었다라는 거고 소련은 항상 이 적화 통일, 그 적화 공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한반도라는 것 자체를요 이 소련이 생기기 전부터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부터 그 부동항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요 계속 이 영토를 침탈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일단 공산화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 남조선까지 공산화를 시킨다 이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준비 과정도 아주 치밀하게 되고요. 김달삼이가 이렇게 해방군을 만들고 뭐 훈련도 시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갖췄다. 자, 그리고 당시 신문인데요. 신문 이제 영자 신문이죠. 보시면 라이엇 폭동이 이 한국의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46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 반란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사건을 지금 무슨 민주화를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미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시면 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시 일제 시대 때는요,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해외를 나갔다가 항상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한반도에서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상당히 해방 이후에도 인민위원회 조직이 강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 미 군정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민위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유엔의 입회하에 총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이 인민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되고 또 북쪽에서 이 공산화를 시켜라라는 이런 지령을 받음으로써 사상을 일으켰고요. 자, 국기훈장 2등급을 수여했고 애국 열사령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과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화등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 아니겠죠. 무장대 사령관이 이제 해주 대회라는 데 참석을 한다고 되는데요. 이 김달삼이가요 이렇게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켜놓고 본인은 북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왜 북쪽으로 넘어갔을까? 자, 여기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해주는 어딨냐? 이게 이제 자, 김달삼이가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져갔던 연판장입니다. 연판장은 이제 투표 용지거든요. 이게 이제 52,350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주도에서 52,350명의 사람의 표를 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갔다. 자, 그 표는 북쪽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표였다. 그리고 해주는 여기 있으니까 38도선 위에 있죠. 당시 이쪽에 이제 박환영이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막 폭동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죽여놓고 올라가서 그 전과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 대표자 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대표자로. 그래서 당시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500명 이상을 죽였다. 경찰 시설을 소각했다. 전선을 절단하고 도로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이 제주사상 진상규명 보고서, 진상보고서에서는요, 이 자료를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 자체가,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좌편향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요, 계속 통일, 독립 이런 걸 외쳐요. 조국의 통일, 독립국가, 남조선을 개혁하자, 토지 국유화하고 산업시설 다 국유화를 하자 하면서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완전 자주 독립한데 스탈린 대원수가 스탈린은 대원수고 항상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대체를 한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민주를 외치지만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주와 독립이 아닌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것이 자주 독립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북쪽에서 지금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를 했는데, 자, 스탈린은 대원수고 김일성은 원수예요. 근데 이 과연 자주 독립된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남한까지 자주 독립국가를 너희가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 민족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걸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 자체가요 다 거짓으로 이렇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탈린을 대원수라고 하면서 신처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죠. 결국 57년 4월이 딱 만 9년 만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이 무장공비를 토벌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석이 남아 있어요. 반공, 애국, 투사, 충원비 되어 있고, 여기 충원비는 이제 그 당시에 희생된
경찰들 명단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57년도 4월에 이제 이 사건이 완전 종료가 되는데 그해 11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느냐? 제주도 공비 완별 기념 행사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제주도민을 괴롭혔던 이 공비들을 완전히 박멸했다라고 하면서 만든 거고 귀중한 생명을 공헌한 군경민 영령 추모를 위헌하며 공헌을 세세토록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군인, 경찰, 민간인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소위 이 빨갱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주도가 자유민주 체제로 지금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모슬포입니다. 모슬포에서 이런 추모 묘지가 있는데요. 애국동지 추도비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순국 전후 기념비하고 주변에 다 추모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 4.3 사건 당시에 희생된 경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반란 사건인데요. 이것도 4.3 사건에 이어서 같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가 나고 있습니다. 인공기라고 불리죠. 좀 이제 지리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수는 이 남쪽에 돌출되는 부분이고 순천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여수 14연대에 있던 남노당 프락치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고 48년 10월이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이 되어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선포를 했죠. 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엄연한 대한민국 이 정부의 지도를 받고 명령을 따라야 할 이 14연대라는 국군이 선전포고를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민간인들이 죽죠. 자, 이 민간인들이 죽는 거는요 다 그 박헌영의 폭동 전환 전술에 의해 가지고요 이렇게 저질러지는 거고 다 학살로 인해서 7천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요수에 보면 이렇게 자산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 이제 추모탑들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 추모탑도 세워져 있죠. 49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48년 10월 19일 날 경찰서장, 그러니까 여수 14연대를 점령한 이 반란군 세력이 이제 시내로 진출하면서 경찰서를 습격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 있던 72명의 경찰관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기리는 탑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 남아있죠. 거룩하게 산화하신 여수 경찰관의 열과닥스 추모한다. 이 땅에 무궁한 자유와 번영의 등불을 밝혀주시도록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hun직자 명단이고 50년도에도 6.25 남침전쟁 당시에 싸우다가 돌아가신 경찰관들도 명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모비, 이 추모비라는 게요 일시적으로 땅에 파묻혀 있었대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묻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써놓고 여기서 정확히 돼 있죠. 10월 19일 신월리 준하던 14연대 좌익 반란군들이 남노당 프락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4연대를 접수를 하고 여수 시내로 진출하면서 여수 경찰서를 습격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국군 내에 너무나도 많은 남노당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요. 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그 남노당 프락치들을 숙군,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이 법을 계속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던 이 좌익 남노당 프락치들을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6.25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력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싸울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 남노당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엄청난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군이 한 1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이 남노당 프락치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 여기 강태무라고 되어 있죠. 강태무, 뭐 이제 표고원 이런 저 북쪽에 강원도 쪽에 있던 이 대대장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무서워가지고요. 49년 5월에 북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투항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걸 폐지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6.25 남침전쟁인데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시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남북 간의 군사 비교인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진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군사적인 충돌로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많이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전면적인 남침이 일어났고, 자,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되죠. 자, 이게 초기에 약 3개월에 걸쳐 일어난 거고, 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서울이 수복이 되고, 다시 반격하면서 우리가 38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준봉군이 들어오죠. 자, 앞에서 봤던 그 횡덕회. 자, 그 사람이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한 10월 19일부터 이제 도항을 하면서 곳곳에 숨어 있었고, 자, 유해군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위 작전, 뒤통수를 친 거죠. 자, 그러면서 흥남 철수 작전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요.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잖아요. 많은 민간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2년 6개월 이 후반부의 전쟁은요, 정말 지리멸렬한 이 고지색탈전, 제한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쭉 치고 올라갔었으면은 통일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쟁이 소련이나 이 외국 군대가 더 개입을 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으로 번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고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고, 그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53년 7월에 드디어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8도선 쭉 그어졌었는데 이런 휴전선이 이제 그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6.25 남침 전쟁은요, 이 자유민주체제,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산 독재, 김일성 그 1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주 4.3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양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6.25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민, 뭐 300만 원에 가까운 양민들이 죽었는데요. 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자,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였는가? 그게 아니라 바로 토착, 좌익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 무익 그리고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령을 김일성이 내려가지고요,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자,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폭동 전환을 선언한 것처럼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우익의 실을 말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다, 명령을 내려주고, 박헌영 역시 또 계속 폭동을 일으키자고 서울을 점령해놓고 이렇게 방송으로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켜라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 46년에 7월에 있었던 그 폭동 전환 선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게 이 6.25 남침 전쟁이다. 자, 제가 대구 폭동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자,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6.25 남침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남침을 하면서 이곳은 다
북괴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보안대라는 조직을 갖춰가지고 우익 이 민간인들을 다 학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회 단체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가지고 우익 세력들을 축출을 하고 다 처형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조직들이 다 있어요. 전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 이런 그 위원회라는 것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그런 주민자치와는 별개의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이 좌익 세력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자병화되어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서울을 들어오는 북괴군들의 모습이고요. 자, 가장 먼저 저질렀던 학살은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충까지 세워져 있죠. 인간인들을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 뭐 의사나 간호사, 그런 우익 세력들을요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불태웠어요.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으로 이동했고, 자, 그리고 대전 홍보소 이런 데도 사람들을 이제 가둬놓고요. 이제 저기 인천 선전전이 일어나자 퇴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미군이 우리 뭐 양민들을 죽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죠. 자, 다 학살된 이제 장면들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에서 다 우리들을 죽였고, 자, 특히 이제 전라도 영광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죽였어요. 자, 역산면에 있는 구두인데요. 자,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요, 목에다 이렇게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수장시켜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공산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 저기 토착 좌익들입니다. 원래는 토착 좌익들인데 지금 이렇게 인민군복을 입혀놓은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게끔 교회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지역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제대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과정 없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시시하면서 지내고 있죠. 자, 제주도도 똑같습니다. 4.3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순교자 합장면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야월교회라는 건요, 이 65명 전원이 학살을 당했어요. 여기 그냥 어린애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좋든다. 그래서 영광에서 가장 많은 학살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전라도 지역이었을까? 계속 이제 인천 산주집단 이후에 이렇게 많은 학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86명이 소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잔인하게 이렇게 죽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절대로 가르치질 않죠. 다 잔인하게. 자, 이제 북쪽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북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는 중국 지역, 중국에 통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통일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자, 인민군들도 후퇴를 하면서 북쪽 지역에 있던 민간인들도 이렇게 학살을 한 겁니다. 여기 가장 많이 죽였는데요. 12,000명의 민간인들 학살을 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분은 직접 봤다고 해요. 천여구 시신인데 대부분 여학생들의 시신이었다. 자, 이렇게 다 피난을 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자,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부산으로, 남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평양 다리예요. 자, 중공군의 불법적인 침입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끊어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통계를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천 산림수전 이후 한 달 동안에 거치 학살당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퇴하면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파괴를 해라. 그리고 산으로 숨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해라. 자, 그리고 이 전도사령관 김책, 이 빨치산 출신인데요. 김일성이랑 같이 일을 했죠. 자, 살해 방법은 당에서 하려면은 지도위원과 협의해서 각급 당 책임자의 책임만 해라. 그러니까 이 토착 좌익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총알도 아끼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해를 했죠. 자, 이 지도가 이제 인천 산림수전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파란 선은 연합군이고 빨간 선은 이제 인민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잘리니까 보급로가 잘리니까 다 도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히 막 올라가는데 이 전라도 지역이 이게 이제 수복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 9월인데요. 51년 2월 3월까지 조금 그냥 그 빨치산이나 그 인민군 세력들이 강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합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했다. 자, 그래서 시도별 인명 피해 현황인데, 자, 전남이 제일 많아요. 보십시오. 20만 이렇게 통계를 찾고 있고, 참 무고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너무나도 저명화된 군대가 전라도가 됐죠. 그리고 북한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군에 가고 싶지 않은데 막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여기 파란 게 민간인 사망자나 뭐 행방불명자, 그리고 여기 빨간 거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가 누가 되겠어요? 민족 반역자. 북쪽에서는 민족 반역자는 뭐 이승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족 반역자는 김일성이에요. 자, 이 도식을 항상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6.25는 양민 학살이 목표로 수행됐던 전쟁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게릴라 침투도 있는데요. 48년부터 해가지고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빨치산 부대를 보냅니다.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곳에서 이 게릴라전 이 부대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침투를 계속했다는 거고, 후방을 이제 교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요. 이런 좌익들이 말하는 투쟁이니 항쟁이니, 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0년이 흘러가지고 결국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된 거. 이거는 뭐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예요. 계획대로 그대로 된 거죠. 절대로 번영할 수 없는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70년 버텼다라는 거,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백나하게 겨루면서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북쪽에서도요, 이런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보시면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도에 증명했죠. 김정은이가 팽덕회가 몰고 와준 이 중국의 인민지원군을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우리도 이렇게 참 성대하게 이 한충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미 적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 밑에서는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는 거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못해서는 안 되죠. 전쟁을 하다가요, 이제 얼어 죽은 사람들이죠. 폭격을 받아가지고
진지를 지키다가 생각한 유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유행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6개 청년들이 달려가고 의료 지원도 있죠. 이런 같은 나라와 독일도 포함이 됩니다. 독일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다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고 여기 일본도 있죠. 일본도 우리를 도와주고 실질적으로도 군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기뢰, 그러니까 흥남철수 작전을 할 때요. 그 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북괴분들이 기뢰라는 걸 깔아놔요. 지뢰 같은 거죠. 바다의 지뢰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왔어요. 일제시대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희생됐다. 이런 것들은 잘 안 가르치죠. 자, 그래서 결국 국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로가 지금 저기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유엔군도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90% 이상이 미군이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끊고 반미운동, 그다음에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자유가 공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백선엽 장군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당의 트럼프가 하나 병도 거저 없는 것이 없다. 정말 그 많은 피가 흘려져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리고 용산 전쟁기념관인데요. 여기 가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여기도 또 우리가 기억할 말이 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 평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평화는요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원하고는 6.25 남침 전쟁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평화에 취해가지고 김대중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통일, 뭐 연방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곧 8월 말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소개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참조를 하시면요,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어떻게 건국이 되고 어떠한 이 투쟁,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 간의 이런 대결, 그리고 그들의 서로가 계승하고 있는 정신,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놨는데요. 좀 딱딱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6.25라든지 좀 무거운 부분을 다루는데 어떻게 좀 난민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는 관점이 그동안 제가 뭐 교과서나 다른 책을 참조했을 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